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백악관과 상하원 지도부가 회동 의사를 밝혀 협상의 청신호가 켜진 덕분입니다. 다우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42% 오른 15,301.26의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62%, 0.41%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가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 시한을 사흘 앞두고 관망 심리가 퍼지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와 프랑스 증시는 각각 전일 대비 0.32%, 0.07% 상승한 반면 독일 증시는 0.01%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시한이 사흘 남은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양당 지도부와 회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동에 앞서 협상 타결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한 자선단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상원의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 일부 진전된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14일째 이어지고 있는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완전히 불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셧다운 해제를 지도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미 상원이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과 정부 운영 재개를 위한 해결책 마련에 중요한 진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회동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미국의 국가 부도 사태를 우려했습니다. 특히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의 디폴트가 현실화되면 세계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미 ABC 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디폴트는 전 세계의 대규모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17일 이전에 채무 한도 증액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대규모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로존의 8월 산업 생산이 전달에 부진을 싣고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는 지난 8월 유로존의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1.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월의 1.0% 감소를 훌쩍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후 28개국의 산업 생산도 0.5% 늘어 직전 달에 0.6% 감소해서 크게 호전됐습니다. 국가별로는 독일의 산업 생산이 1.8% 증가했고 포르투갈과 몰타도 각각 0.8.2%, 7.2%씩 늘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오는 12월에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설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4일 외신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가 지난 4일부터 9일 80명의 고정금리 담당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37%가 연준이 12월에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1월이 유력하다고 답하는 이는 31%였으며 25%는 3월을 유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14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시한은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정치권의 협상에 이렇다 진전이 없자 미국 증시는 월요일장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오늘 안으로 협상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상승세로 전환해서 결국에는 전략 후강장으로 3대 지수 모두가 상승으로 마감됐는데요. 그에 앞서 마감된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2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아직까지는 기업들의 성적이 예상보다 부진한데요. 오늘은 미국의 3분기 어닝 시즌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과 함께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월요일장이었는데요. 뉴욕 증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초반은 조금 약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좀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졌다가 의회에서의 협상 내용 이런 부분에 좀 기대감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러면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시현하는 이런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쳤는데요. 다우 지수는 0.42%가 올랐습니다. 15,301포인트. 나스닥은 0.62%가 오른 3,815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도 0.41%가 오른 1,710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좋은 추세를 보인 것은 특히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일부 진전이 있는지 상원에서의 내용을 기다려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 대표가 공화당 현재 미치 매코넬 하원 원내대표랑 줄다리기가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그 언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현재로서는 좀 시장을 북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오늘 그 테라데이터가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주요 기업이 아니었고 그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11%나 하락하는 등 이런 좀 악재성 내용이 있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로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가 14일째, 현재 잭 류 재무장관이 상정하고 있는 17일까지는 3일의 시한이 있는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미 증시에는 현재 상무부나 노동부의 경제지표 집계가 정상적으로 좀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유로존의 경제지표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유로존의 8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1%, 지난 7월에는 1% 감소세였는데요. 이보다 좀 늘어났다는 측면, EU도 28개국이 산업생산이 0.5% 증가한 수치로 발표된 것이 경제지표로서는 다소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유로존과 EU 28개국의 산업생산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은 한 달여의 그 자료 수집 기간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영국과 독일, 프랑스 지수는 다소 엇갈리는 혼조세가 나왔습니다. 독일은 마이너스 0.01%, 포인트로는 1포인트가 하락하는 변동성이 거의 없는 지수가 나왔고요. 프랑스와 영국 지수는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를 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의회 타결 문제, 이런 부분을 고대하는 심리가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 마감 상황까지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3분기 미국의 어닝 시즌 이제 2주차로 접어든 가운데 지난주 첫 번째 주까지의 성적은 예상보다는 부진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상만큼의 서프라이즈는 못 냈죠. 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내일 이제 대거 주요 기업들이 발표가 대기가 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나 시티, 야후나 인텔 등이 현재 대기 상태로 있는데요. 지난주에 발표했던 기업들의 성적표만 놓고 본다면 S&P 500 기업 중에 31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 중에서 시장 예상치를 넘어선 기업들은 18개로 집계가 됐습니다. 15개는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못 미친 좀 부진한 실적이 나왔고요. 최근 S&P 500 기업의 3개월여의 수익 증가율 추세를 보면 1.4%, 2분기나 1분기 대비해서는 다소 처지는 실적이라고 보겠습니다. 매출은 3% 현재 오르고 있는데요. 이도 현재 그 실적을 발표하기 전 수준보다는 조금 올라온 수준이 부분으로 이 내용은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알코아가 실적 포문을 열었지만 알코아가 다우 지수에서
이번에 탈락했기 때문에 알코아의 실적에 대한 무게감이 좀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소매업체인 코스코나 얀브랜즈, 그 다음에 패밀리 달러가 모두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 소매업체들의 실적 부진은 시장에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JP모건은 2005년 이후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부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분기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분기 손실은 브루노 익슬이라고 부르는 런던 고래의 파생상품 해지 투자가 손실이 계상된 이런 부분에 일회성 비용이 있었지만 분기 실적이 좀 저조했다는 측면은 악재성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웰스파고가 실적이 그나마 좀 좋게 나왔지만 많은 부분이 모기지 대출에서 현재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연방정부의 셧다운 여파로 주택 대출 시장이 좀 얼어붙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현재 고민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일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 연방정부 셧다운에 좀 파묻혀 있는 모습이지만 분수령이 된다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실적 발표들이 예정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하고요. 네. 이번 주 중반 때 주요 투자은행과 은행주의 실적들이 대부분 현재 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기업들이 공개가 됩니다. 이번 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가 우리 시간으로 이제 17일 날 발표가 되고요. 골드만삭스는 우리 시간으로 18일 날 실적 발표가 되기가 되고 19일 날 우리 그 시장으로 들어올 소식으로는 모건 스탠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밖에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구글, 야후, 인텔 이런 기업들도 주 초반에서 주 중반 이후까지 같이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실적 감상법은 은행주와 그 다음에 IT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잘 봐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나마 은행주들의 실적을 조금 더 현재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IT는 다소 엇갈릴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와 2분기 때 좋지 않은 실적을 매출이나 이런 점에서 좀 부진했던 IBM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1주차 S&P 500 기업의 매출은 예상보다는 52%만이 그 예상치를 충족한 상태입니다. 매출보다 순이익이 조금 높게 나오고 있지만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향후의 경기 전망, 그 다음에 기업의 실적에도 부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스러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개별 기업들로 보면 록히드 마틴, 보잉사,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이런 그 방산업체들은 현재 연방정부의 셧다운 여파로 구매 절차가 이미 중단이 돼 있고 일부 기업들은 2,000명 이상의 단기 현재 해고 상태에 머물고 있는 종업원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또한 농무부가 지원하는 지역에 정착하는 주택 대출 프로그램을 가져가는 일부 소비자들은 정상적인 대출 정차가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있어서 그 금전적인 피해가 양산되는 이런 흐름인데요. 이 셧다운 여파가 이미 14일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4분기 때 일부 기업들의 실적은 매우 나빠질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예정된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 그 성적표 잘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중국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경제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9월에 3.1%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7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제 물가 관리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하고 이번 주 초에 네. 중국의 경제지표가 좀 좋지가 않네요. 네. 그렇죠. 9월의 수출도 예상보다 조금 떨어졌죠. 네. 0.3%. 시장에서는 5.5%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좋지 않게 발표가 됐고요.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중추절 땡스기빙 데이라는 국경일이 이제 포함이 돼 있어서 계절적 요인이 좀 여기에 좀 포함이 됐다라고 이제 애써 좀 내용을 현재 각하를 하고 있지만 3.1%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를 넘은 것은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넘게 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월에 춘절 때 중국의 춘절 때 3.2%가 가장 높게 나온 수치였는데요. 요 바로 아래 수준으로 현재 발표가 됐습니다. 따라서 10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를 계속적으로 유지할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부 이제 홍수 피해도 있었고 가뭄 피해로 인해서 농작물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돼지고기 가격도 5%나 올랐고 식품 가격도 6% 이렇게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에 좀 부담을 안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부 노무라증권은 4분기에도 물가 수준이 조금은 오를 것이라고 현재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가져가는 물가의 목표 관리 지표는 3.5%, 이보다는 현재 낮은 수준이지만 조금은 이런 지표의 내용이 둔탁하게 나온다는 점 우려 섞인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틀간의 일정이었죠. 그러니까 오늘에는 EU 28개국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주요 현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열렸고요. 오늘까지 이제 이틀째 회의인데요. 시장에서는 그다지 크게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굵직한 이슈보다는 디테일한 부분을 마무리해가는 과정, 이런 내용의 그 의견이나 안건 때문에 크게 조명을 좀 받지 못하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속개가 됐고요. 오늘은 확대돼서 EU 재무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현재 유로존에서는 부실은행 감독기구와 어떻게 부실은행들을 속아낼 것인가, 이 기준을 마련하는데 약간의 진통이 있습니다. 독일이 이것이 EU의 헌법상 그 조약에 좀 위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의문을 좀 토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ECB가 6,000개 EU 지역 내 대상 은행까지 은행 감독권을 이미 정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진전이 좀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연내에 많은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ECB의 보관이고요. 여기서 일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은행들의 부실 규모가 조금은 드러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이슈 진단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으로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주간 업종 테마 흐름을 점검해보고 앞으로 한 주간을 이끌어 나갈 트렌드 업종까지 분석을 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JB스타 김진경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업종 중에 강세를 보였던 업종, 약세를 보였던 업종들 모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강세를 보였던 헬스케어주 같은 경우는 네. 좀 원격 진료 허용을 위한 좀 의료 개정 소식이 좀 전해졌고요. 그리고 STX 그룹주 같은 경우는 STX 페노션 지분 매각 소식과 그리고 가스관 테마주는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건설 검토 소식, 조선주는 업황 개선을 기대, 디스플레이주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탑재 휴대폰의 소식 출시와 금융주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의 기대감, 그리고 유통주는 정부의 규제 소식, 참치주는 방사능 위험으로 부정적 실적의 전망과 유료 방송주는 그 가입자 경쟁 소식 및 규제 리스크와 건설주는 3분기 실적 우려감, 그리고 원전주는 그 정부의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 소식으로 인해서 모두 강세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 그리고 약세를 보였던 업종들부터 한번 목록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강세 보였던 업종부터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앞으로 전망도 궁금하고요. 예, 일단은 가스관 테마주 같은 경우는 네. 그 푸틴의 러시아 대통령이 그 한국의 수출을 위해서 가스관을 이제 동해에 그 건설을 하겠다 이런 좀 방안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함께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보면은 국가 수요의 좀 타당성은 좀 조금 더 점검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예. 그리고 지금까지는 확정된 방안은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가스관 그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전망이 밝아지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실적이 이제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위주로 장기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헬스케어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헬스케어 관련주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좀 관심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또한 이제 정부에서는 병원과 의원 이런 원격 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좀 그 소식을 이제 전해졌고요. 하지만 기존의 의료 단체 법인들이 좀 그 반발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좀 이것이 통과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좀 미지수인 좀 상황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 경제 이제 국정 과제를 제시를 하면서 그 헬스케어 산업을 좀 언급을 했다는 것은 이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헬스케어 그 산업이 좀 구체적으로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네. 입법을 하기 전까지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휴대폰이 지난주 10일에 그 출시가 되면서 함께 관련주들도 그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일단 그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월 150만 대를 좀 생산하겠다 이렇게 밝혀진 상황이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월 35만 대 이상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내놓으면서 이제는 그 대기업들도 점차적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그 항상 이제 그 사업을 좀 넓혀 나가는 좀 상황인데요. 일단 시장이 상당히 좀 낙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제 소비자들이 보면은 그런 IT 기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스마트폰들도 좀 앞으로 좀 많은 혁신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뭐 구부러지거나 휘어진다는 점 이런 점은 좀 상당히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해결 과제가 남은 것으로 좀 보여지고 수주량이 본격적으로 좀 늘어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네, 가스관 관련주들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헬스케어 관련주는 지난주 의견이 조금 동일합니다. 관련 의료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단기적인 영향에만 그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관련주 마찬가지입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아직 상용화되기까지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세 업종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약세 업종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유통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납품업체에 대한 그런 판매 장려금을 좀 규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판매 장려금이라면 그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따로 이제 그 내는 돈인데 이것이 그동안 그 이중 마진이라는 그런 지적을 상당히 좀 많이 받아왔던 상황이고요. 그동안의 대형마트가 상반기에는 영업 규제로 좀 발목을 잡혀왔다면은 이번 하반기에는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조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형마트의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될 수 있다는 좀 우려가 투심을 좀 위축시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조금 더 수익 감소도 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그 실적이 개선된다는 점, 또 소비 경기가 좀 회복된다는 점을 본다면은 크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참치주 같은 경우는 그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로 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그 방사능 위험으로 수산물의 소비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산주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려가 조금 더 본격화가 되었던 8월 달부터 지금까지 좀 낙폭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수산주들이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원전 문제가 남아있는 한 그 수산주들은 앞으로 좀 주가가 지지부진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주 같은 경우 이제 정부가 원자력 발전 이제 축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 사이에 제2차 그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권고안을 좀 발표를 하는데 이는 좀 원전 발전을 조금 그 비중을 좀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비중을 확대하겠다 이런 그 발표를 하였고요. 지금적으로 투심이 약해진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좀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좀 신재생 에너지주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유통주 약세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면서도 수산주 앞으로 당분간은 지지부진한 모습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정부의 축소에 대한 소식이 나왔었죠. 원전주가 약세를 보였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약세가 진행되지 않을까. 반면 풍력주는 어제 또 강세를 보였었고요. 이렇게 약세 업종까지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한 주 동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것 보시는지 연구원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이번 주는 조선주, 엔터주, IT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엔터주 같은 경우는 조선주 같은 경우 조선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좀 잇따라 기록하는 모습인데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잠시나마 좀 조정을 받겠지만 지금 본다면 이제 수주 물량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업황 개선 기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주 물량이 전년 대비 그 88%가량 좀 증가를 했다는 것을 보면은 업황 개선 기대감이 좀 상당히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성상 이제 수주가 바로 실적에는 반영이 되지 않지만 향후 기업의 실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도 꾸준히 들어오는 모습을 본다면 좀 수급적으로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에 진행이 되었던 콘서트가 이젠 하반기에 실적이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하반기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각 기업체별로 이제 신인 그룹들을 내놓으면서 앞으로의 전망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엔터 업체들이 일본을 시장을 공략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중국 시장을 공략을 해 나가면서 지금 중국에서는 한국 영화라든지 이런 한국 콘서트들이 상당한 좀 인기를 얻으면서 전반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따라서 앞으로도 좀 성과가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주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을 10조 원을 좀 달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IT주도 한번 3분기 실적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디램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등을 본다면은 IT에 대한 좀 호재가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긍정적인 것은 좀 외국인의 수급이 뒷받침이 되어 가고 있고,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스마트폰의 성장성을 볼 수가 있겠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무선 충전이라든지 OLED와 같은 이런 이슈 확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조선, 엔터, 그리고 IT주로 관심을 두자라는 말씀까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자,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분위기 바로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외국인에게서 그 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순간에 우리가 이 외국인이 언제까지 살지 아니면 얼마를 더 살지만 안다면 좀 더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외국인이 왜 이렇게 사는지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 의해서 좀 더 변수가 작용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제가 어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32거래일간 외국인은 순매수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의 35%까지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기관의 매도 물량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27일째 지금 순매출이 유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금액적으로 따진다면 한 4조 원 가량이 유출이 되었다. 그렇게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조 원 가량 유출이 되면서 기관의 매도세는 여전하겠지만 그 매도세를 타이밍을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상단 2000밴드에서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펀드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투신권에서는 매도세가 잡히고 있다는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외국인이 계속적인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왜 이런 매수세를 보일까를 한번 보시면, 지금이 또 최대의 매수세는 아닙니다. 2003년부터 10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지분율을 한번 본다면 지금도 높은 곳에 좀 더 속할 수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PER 밴드라든지 아니면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 의해서 지금 매수가 꾸준히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과 조금 포지션이 좀 달라진 게 있다면 바로 연기금이 지금은 매도세를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지수를 20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에 있을 때는 외국인만이 사는 시장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2000포인트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PER, 그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서 연기금도 같이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것과 기관이 매수를 하는 것과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외국인이 매수를 할 때는 지수 관련 종목군들, 그리고 시총 상위주들, 대형주들이 움직인다면, 기관이 지금 매수를 조금씩 한다면 그 종목군들은 중소형주, 개별주 장세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꾸준히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외국인이 꾸준히 살 때는 우리가 대형주 그리고 지수 관련주가 좀 더 잘 갈 수 있겠구나. 삼성전자, 현대차에 비롯되는 1등 주식뿐만이 아니라 지금 2등 그룹주 SK, CJ 같은 그룹주도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그림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외국인, 코스피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 추이를 우리가 나타낸 표인데요. 2003년도 말에 43.9%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 최대치겠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27.9%의 외국인 지분율이 줄었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 외국인이 많이 사고는 있지만 그렇게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는 게 아니고 꾸준히 많이 산다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현재의 관점으로는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더 한국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난 다음에 투자를 어느 정도는 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온다는 점 우리가 한번 이 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제조업 PMI와 한국 증시 외국인 누적 순매수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좀 더 아셔야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렇게 큰 폭의 하락세, 그리고 조금의 강보합권을 마감하는 모습도 자주 나타나곤 하죠. 그 말은 뭘까요? 삼성전자에 쏠려있던 그런 시총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여타의 경기 순환주, 화학주라든지 건설주, 그리고 조선주, 지금까지 바닥에 있던 종목군들이 올라오면서 그쪽으로 어느 정도는 수급이 매기세가 쏠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를 먼저 조금 더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는 게 이 바로 글로벌 PMI 지수입니다.
글로벌 PMI 지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제조업과 관련된 그런 지수라고 알고 계실 건데요. 그런 지수의 관련성을 한번 본다면 지금 2008년도 때 같이 어느 정도 위기를 맞았다가 다시 한번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이고 글로벌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 큰 폭의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다시 한번 더 외국인은 이미 선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 우리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PMI가 올라간다는 것은 수출 그리고 가공무역을 주로 주 기반으로 했던 우리나라에게는 상당히 좀 더 좋은 희소식일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타의 아시아 시장 그리고 이머징 시장에서 어떤 나라들이 우리나라만큼 매력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시아 주요 외국인 연간 누적 순매수 기조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본다면 2008년도에는 금융 위기로 인해서 아시아 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큰 폭의 하락세를 좀 외국인이 매도세를 나타내는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한국에서 다시 한 번 더 큰 폭의 상승이 좀 보였고 거기에 대해서 대만이 2위를 차지했었죠. 그리고 2010년도부터는 다시 일본과 인도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 다만 2013년도 우리가 이 표를 본다면 외국인이 연간 누적 순매수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많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첫 번째 지분율 추이를 보셨다시피 최근 들어서 많이 사고 있는 거지 꾸준히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13년도만 보더라도 일본에서는 더욱더 많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감행되었다는 점, 이 점은 우리가 꼭 한 번 더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금융위기설까지 돌았던 인도에 대해서도 외국인은 꾸준히 순매수 기조를 유지했다는 점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아직까지 이 정도의 외국인이 매수세를 좀 더 보였다면 추가적인 외국인의 매수세는 좀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바로 환율이겠죠. 환율이 지금 1070밴드를 어느 정도 지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기에서 좀 더 무너지고 원화 절상 기조가 좀 더 이어진다면 그때 외국인의 포지션은 한 번 더 변수가 작용할 확률이 높다. 대신 지금의 기조만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한다면 외국인의 순매수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군은 첫 번째 빅 대형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수 관련주,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경기 순환주 역할을 하는 조선, 기계, 건설주를 다시 한번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후에도 힘찬 수익률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이슈들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 찾아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시작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당백 그 첫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미국의 국가 디폴트 사태는 전 세계를 경기 후퇴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마감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IMF 라가르드 총재도 세계은행의 김용우 총재도 이 미국의 정치권 조속한 이 타결을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네.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상당한 위험함이 있지요. 왜 그러냐면 일단 미국의 안전자산인 국채가 지금 그 시중금리하고
실제 금리가 달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본다면 금리가 오르고 소비자 심리도 굉장히 위축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당연히 경기는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세계 경제는 굉장히 후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만약에 17일을 넘더라도 실제로는 31일까지는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제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에 대한 부분이 31일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간은 31일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적 요소로 감안했을 때는 17일 전에는 해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느냐. 특히 오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하락하다가 막판에 플러스로 끝났는데 그 이유가 이제 상원의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절충안을 만들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 상원 문제도 약 한 6개월짜리 채무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이런 식이면 또 거부권 행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간은 지금 촉박해 있지만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정말 문제가 돼서 30일을 넘게 된다면 시장에 정말 대재앙이 올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그러나 아마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정말 디폴트 상태로 직면을 하게 된다면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 그런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7일 이전에 극적인 타협이 가능할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 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새해 예산과 부채 한도 증액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양적 완화 축소 시기를 한동안 늦출 것이라는 전망이 기정사실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첫 번째 라운드에서 다뤄봤지만 미국의 정치권의 갈등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반면에 또 테이퍼링을 늦춰준다는 면에서는 또 장점이 있어요. 시장에서는 그 테이퍼링이 늦춰지게 되면 신흥국의 득보다는 실 쪽에 더 무게를 실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테이퍼링이 늦어졌을 경우에 늦어졌다가 바로 진행이 되게 된 이제 출구 전략이 시작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건 사실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금리를 인하했다가 금리 상승 시기에 너무 빨리 올려서 시장이 패닉으로 갔던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신흥국들이 준비가 안 된 국가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그 오바마 대통령 벤 버냉키 의장이 잠깐 언급했었던 그 테이퍼링 문제로 인해서도 시장에 충격을 받았었던 부분이 있었다. 그렇다면 실효가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보다 득 쪽에 무게를 실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한번 학습 효과를 아시아는 겪었거든요. 근데 겪었지만 외환보유가 많은 부분이 있었고 과거 1998년도보다는 경제의 어떤 펀더멘털이 더 좋아졌다는 걸 확인시켰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늦춰진다면 일단 득 쪽에 유리한 것은 뭐냐. 일단 주가나 이런 거 상승시킬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구조조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달러를 수요할 수 있는 달러 수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한 어떤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신흥국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노력을 할 것이다. 또 금리가 너무 낮은 어떤 나라들은 슬금슬금 금리를 올려서 적정 수준을 맞춰놓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브라질 같은 경우도 금리를 인상하는 모습이 나왔고 인도도 역시 금리를 인상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오히려 실보다는 득 쪽이다. 결국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양적 완화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 신흥시장에는 득보다는 실일 것이다라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였는데 하지만 김동섭 이사님께서는 실보다는 득일 것이다라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이죠. 세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외국인 자본의 국내 유입이 반복되면서 환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수출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 유입되면서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환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1,163원대로 연고점을 찍었다가 이제는 1,070원대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수출에 많이 의존해서 성장을 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환율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수출에도 악영향을 주게 되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그게 문제가 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환율은 좀 더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네. 지난번에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34거래일 이상 들어올 것이다. 근데 벌써 32거래일 들어왔죠. 네. 제가 이제 앞에서 42 얘기는 무슨 얘기였냐면 사실은 지금 그 외국인들 우리나라 시가총액 35%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41%까지 늘어날 것이다. 예. 그 얘기는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시장에 들어올 확률이 높고 그 얘기는 주가를 엄청 끌어올릴 것이다. 그렇다면 일단 주가에는 좋지만 수출에는 안 좋을 수 있죠. 그럼 경상수지가 약간은 그 흑자에서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죠. 첫 번째는 제가 볼 때 수출의 부분을 우리나라는 참 현명하기 때문에 다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유로화라든가 위안화 이쪽으로 방향을 좀 많이 틀어놓을 확률이 높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미국의 1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타격은 제한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보는 것은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더 얼마나 끌어올릴 건가에 대한 부분, 또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 달러를 받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달러의 어떤 적정 환율을 1,050원 정도, 현대차는 1,050원 본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1,050원 보면 안 되고요. 더 낮춰야 됩니다. 한 네. 1,010원이나 1,000원 전후로 봐두고 시장 대응을 하는 게 맞다. 결국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맞이한 건 사실이지만 미국 쪽의 수출로 인해 달러 수요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수출에서 약 한 90%는 미국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다면은 그 우려가 너무 과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이 35%에서 41%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원달러 환율도 지금 1,070원대 수준인데 1,050원대도 더 내려갈 수 있다. 더 하방 이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출에는 분명히 악영향이겠지만 수출 다변화를 고려해 봤을 때 그 우려 또한 너무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모든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도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